네, 2021년 11월 26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너부터 사과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월 25일 삼천교육대와 5.18 피해자 단체들이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전두환 씨 유가족을 향해서 유족들이라도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그리고 미납된 추징금 600억 원도 유족들이 내야 한다. 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다 아시겠죠? 참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찬탈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자, 전두환 씨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로부터 권력을 빼앗았습니까? 전두환 씨한테 권력을 빼앗긴 사람은 누굽니까? 박정희인가요? 이미 죽었으니 아니죠. 김재규인가요? 체포돼서 사형당했으니까 아니죠. 최규하인가요? 약간 의문점은 남네요. 김대중인가요? 어허, 내란죄로 사형 선고받았으니 아니죠. 김영삼인가요? 여기도 연금됐으니 아니죠. 누굽니까? 12.12의 본질이 뭡니까? 군사 쿠데타입니까? 하도 이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워 담지 못해서 그렇지 역사가 지났으니 쭉 이렇게 쉽게 줄여볼 수 있지 않습니까? 12.12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육군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씨를 체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정승화 씨가 당시에 실권자였다는 겁니까? 그가 대한민국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잡는 게 쿠데타였다는 얘기입니까? 천만에 정승화 대장은 10월 26일 날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위하는 바로 그 현장 옆 건물에 와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혁명을 주장했던 사람은 혁명 리콜 쿠데타로 볼 수 있으니까 김재규입니다. 김재규는 혁명을 하자면서 박정희를 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바로 옆에 그때 이제 부모 사태로 위수령이 발동되고 했으니까 계엄사령관이 될 수 있는 정승화 씨를 불러놓고 했습니다. 그러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인 다음에 26일, 27일 돌아다닐 때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어요. 김재규 세상에 가는 거죠. 그 김재규를 체포한 게 누굽니까? 당시 투스타 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입니다. 이게 쿠데타입니까? 쿠데타 일으킨 사람을 잡은 거잖아요. 그 김재규를 잡고 난 다음에 정승화 씨는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10월 12일 날 정승화도 조사해야 되겠다 해서 수사관을 보냈을 때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서 총격이 벌어지고 정승화를 체포한 게 12.12 사건입니다. 이게 군사 반란인가요? 군사 반란일 수도 있겠죠. 왜냐? 정승화 씨가 대장인데 그 밑에 있는 투스타가 잡으러 갔으니까. 근데 범죄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관이 장관이나 이런 사람 못 잡습니까? 옛날에는 저는 이 사건을 12.12는 11.6과 12.12는 고3 때 광주는 재수할 때 쭉 봤기 때문에 엄청나게 들어왔지만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났으니 요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만 지금도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람들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두환은 제가 아는 한은 단 한 번도 혁명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가 터지고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누구도 권력을 대통령을 이끌겠다고 하지 않으니까 그냥 본인이 그럼 내가 하지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쿠데타인가요? 이게 쿠데타라면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진짜 속아 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5.18 광주 작전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충정작전에 따라서 계엄부대를 계속 충정부대를 투입하는 거잖아요. 이 작전은 누가 합니까? 계엄사령부에서 하죠. 그때는 정승화 씨 체포된 다음에는 이희성 씨가 계엄사령관이었는데요. 그 충정작전을 하는 부대는 정해져 있습니다. 광주 전당 같은 경우에는 31사단이 향토사단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단장은 정웅 씨입니다. 그 부대가 충정작전을 해야 돼. 그게 실패하게 되면 그게 김제에 있던 7공수인가? 이런 공수부대가 그 다음 추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부대가 또 가겠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정해진 작전 계획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충정도 작전입니다. 그럼 이러한 작전에 보안사령부가 참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정보보고는 받겠지. 정보 수집은 하겠지. 작전 라인에서 배제돼 있잖아요. 대한민국 행정부가 움직일 때 대통령부터 구급 공무원까지 쫙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저것처럼 정보 보고를 하고 정보 판단을 하는 기자들은 옆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너도 대한민국 정부
통해서 정보를 구한 사람이니까 너도 죄다 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린 비판도 하고. 그리고 계엄사가 무리하게 됐을 때, 무리한 짓을 했을 때 보안사가 씹어대면 뭐가지 날아가는 거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지휘관들이 보안사를 두려워합니까? 근데 보안사하고 계엄사는 결국 육군본부인데 같은 편이라고 보는 거는 이건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은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 둘은 같다라고 하면 우리 기분 좋습니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죠. 정웅 씨는 30일 사단장으로서 광주에서 일어난 초기 사태를 진압하지 못했죠. 그게 실패하니까 7공수가 들어가고 계속 커져버렸죠. 근데 이분은 나중에 광주에서 국회의원을 합니다. 왜 광주는 이 사람은 용인하죠? 왜 김대중 씨는 이 양반을 받아들여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죠? 이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광주 이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최규하 씨가 대통령 나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야하겠다 그래갖고 그거 말리고 하다가 8월 15일 날 이 좋은 날 왜 하냐 그래서 그 다음에 하야를 하게 되죠. 아무도 안 한다고 하니까 전두환 씨가 뭐 계엄사령부도 이렇게까지 사람 많이 죽을 줄 몰랐으니 못한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전두환 씨가 광주 사태에 대한 수사를 했습니까? 제가 한번 몇 차례 밝혔지만 광주에서 희생된 민간인들은 계엄군하고 맞섰으니까 그분들의 몸에는 M16 총알이 박혀 있어야 맞지요. 근데 그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민간인 시신에 박혀 있는 총알 다 세어보니까 카빈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제가 광주 이듬해 대학 들어가서 저 순천부터 광주까지 어떤 순례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걸어갔었어요. 그때 어디 광주 다 와가지고 어느 마을에서 호박설이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시골 청년한테 이제 잔소리 듣다가 대학생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우리 뭐 광주 얘기 해줄까 하고 쭉 얘기하는데 그때 그 양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때 광주 들어가서 카빈총 가지고 갖고 나서 이리 쏘고 저리 쏘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쏴보고 뭐 창문에 고개 내미는 사람 쏘고 그랬지 그러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때는 이 사람이 폭도구나 싶었는데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사를 안 했죠. 그리고 나중에 집권하는 노태우는 광주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해줬죠. 그래서 지금 광주가 의미가 달라진 거죠. 광주 학살에 책임이 있다면 전두환 씨는 단임을 안 했을 겁니다. 이거 책임 물을 텐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죠. 자기가 안 했으니까 단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요, 대한민국 국군을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군대, 우리나라 국민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휘관들, 뭐 부족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네 힘이 국민에서 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4.19 때도 계엄군이 출동했었죠. 그때 계엄군 탱크에 국민들이 올라갔을 때, 대학생들이 올랐을 때 군인들이 반겨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4.19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인들 함부로 국민 죽이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저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막 언쟁을 벌이고 하는데 정말 군을 우습게 봐도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참 역사를 많이 망친 사람인데 그가 소고비법을 해서 광주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5.18 특별법. 거기에 따라서 다시 조사가 됐습니다. 맨 처음에 광주 청문회에서 광주 조사가 있었고 국회에서 했죠. 그 다음에 김영삼 집권 이후에 5.18 수사를 했다가 다시 또 소고비법에서 또 수사를 했죠. 그 많은 수사를 했는데 발포 명령을 누가 했는지는 아무도 규정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에서는 현장에 나갔던 계엄군한테 실탄을 나눠줬으니 발포 허가는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판단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포 허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탄을 나눠줬으니까 발포 명령 쏴! 라는 명령은 누가 내렸는지는 대법원도 그렇게 들여다봤는데도 규정 못합니다. 실탄을 나눠준 거하고 발포 명령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군인들은 작전에 따라 실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함부로 못 씁니다. 일사불란한 명령이 없으면. 그래서 군대는 무조건 상명하복입니다. 금남로에서 이 계엄군이 있을 때 민간인들이 카빈을 탈취해갖고 굉장히 다가왔죠. 그 사람들은 전남도청에다 폭약도 설치하고 온갖 장치를 다 해놨었죠. 이게 다가오다가 빠방 하니까 여기서 대응한 거죠. 그러면 그때 누가 외마디라도 현장에 있던 공수부대라고 하면은 대위가 이제 팀장이고 소위는 뭐 분대장일 텐데 그 누구 소위나 대위 중에서 누가 쏴라는 소리라도 질렀을 텐데 거기에 대한 증언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발표 명령이에요? 결국은 자위권 사용이죠.
민주당에서 지금 송영길 씨, 뭐 호남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있고, 또 이재명 씨, 뭐 전두환 사과하라 사과하는데, 이러한 자칭 민주화 인사들은 전두환 씨가 단임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 나와서 떠드는 겁니다. 누구 덕에 정치인 됐는데, 전두환 씨가 단임을 했기에 대한민국은 정당 정치로 갔고, 지금 송영길, 이재명이 설치는 문민 정치로 가게 된 겁니다. 이 문민 정치가 민주주의인 줄 알았어요, 저도. 아니더라고요. 일본을 보니까 딱 드러나더만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입헌 군주정을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하고 도입했습니다. 바로 도입은 못하고 차츰차츰 도입했는데, 처음에 일본에서 의회를 만들었을 때, 대일본 제국의회를 만들었을 때는 번벌, 일본은 지금은 도도부현이라 그러는데 50개의 도도부현 지방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방을 옛날엔 번이라 그랬죠. 그 중에 강력한 번인 조슈번하고 사스마번에서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으니까 그 세력들이 정치를 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때를 번벌 정치라고 하더만요. 그러다 번벌 정치를 하면서 정당을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정당 정치로 이행이 됩니다. 그게 아마 대정 데모크라시 그때쯤일 겁니다. 근데 이 정당 정치를 하게 되니까 이 번벌 정치를 할 때는 애국심이 있어가지고 일본을 빨리 근대화시키자 막 열심히 했는데, 정당 정치가 되니까 여야가 그냥 집안 싸움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내무성인가요? 내무부 밑에 경찰이 있는데, 경찰청장을 집권한 세력이 임명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때 정찰 중립화가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가 돼요. 그러다가 이제 군벌 정치로 가는데, 바로 일본이 정당 정치를 할 때 우리랑 비교하면 4.19 이후에 민주당 정권, 지금의 대한민국 정당 정치랑 비슷합니다. 그렇게 정당 정치가 너무 혼란으로 가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유악 상주권. 이 좀 어려운데, 유악이라고 하면 여러분 국사 시간에 고려의 무신정치, 막부정치 기억납시까? 막부가 일본말로 유악도 됩니다. 유악. 일본도 막부란 말을 쓰는데 요때는 유악을 썼습니다. 일본도 독국과 막부정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군부정치가 되는 건데, 이 군부를 쉽게 말하면 유악이라고 합니다. 막부라고도 하고. 이 유악 상주권이 뭐냐. 일본 군 전체에 대한 통수권자는 일본 천황 상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육군부와 해군부가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 대신이 있지만 총리는 통수권자는 아니기 때문에 육군부하고 해군부는 손을 대지 못합니다. 따라서 육군부와 해군부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올리는 거는 총리한테도 올라가겠지만 천황한테 올라갑니다. 그럼 천황은 거의 무조건 승인합니다. 입헌 군주정이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러면 육군부와 해군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전쟁을 자꾸 하는 거죠. 일본 육군부가 만주사변도 일으키고 중일전쟁도 일으키고 막 일으키는 거죠. 해군부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육군부와 해군부를 합쳐갖고 대본영을 만듭니다. 그럼 대본영이 결정하는 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전시 내각이 짜여져 갖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이 대본영을 지원합니다. 그럼 결국은 총리 대신 이하가 군부 밑으로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군국주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군국주의로 가다가 망해버리죠. 그리고 메가드 헌법에 따라 새로운 나라를 세우면서 지금의 정당 정치, 과거 대정 데모크라시 이후 혼란했던 정당 정치를 벗어난 지금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45년 해방이 되고 48년 정부를 세웠는데, 그때 주 세력은 호남, 인천,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한민당 세력이었습니다. 근데 한민당 세력이 권력을 잡았죠. 1공화국 때는 분명히 잡았죠. 근데 대통령만 이승만인데 이승만은 통수권만 가진 거죠. 그래서 2년 정도 하다가 2대 국회를 뽑고 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승만이 통수권을 이용해서 이제 국가를 지휘하게 되는 거죠. 전쟁 상태니까 군이 전부니까 이 정부 기구는 군을 지원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가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이 유지 출신 부자 중심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해서 자유당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한 10년 가까이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가는 거죠. 독재를 한 거죠. 그러다가 4.19가 터지면서, 독재가 되니까 4.19 터지면서 한민당식 다시 민주당 정권의 혼란으로 가다가 5.16이 일어나면서 군 체계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거면서 국가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2.12는 뭡니까? 정성화를 잡고 나서 광주가 터지고 하니까 그냥 신군부가 그대로 권력을 잡고 5.16을 계승한 사건으로 봐야 되죠. 그래서 박정희의 실수를 해결하면서 추가로 한 10년 가까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노태우까지 포함하면 13년쯤 되겠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의 틀이 잡혔기 때문에 김영삼, 김대중, 노태우, 노무현 이런 사람이 나와도 그럭저럭 지금까지 국가가 잘 간 겁니다. 우리는 6.29 이후에 정당 정치로 갔다가 봐야 돼요. 근데 덕분에 정권 교체는 가능해졌지만 그리고 전두환 박정희가 닦은 기반 때문에 경제적으로 성장은 했지만 통일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군부 정권이 했으면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는 원칙도 없고 법도 없고 막 뒤죽박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사망하니까. 전두환 씨가 돌아가셨으면 망자에 대한 예절과 예우라도 있어야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면서 망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갑니까? 참 치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국민 전체에 대한 포괄적 책임으로 전두환 씨는 여러 차례 사과를 했습니다. 민정기 씨도 밝혔는데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한겨레가 이걸 다뤘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하지만 바로 이 기사입니다. 당시 한겨레에 실렸던. 이 글에 보게 되면 삼천교육대, 공직자, 해직 언론인 등등 거론하면서 전두환 씨가 피해 당사자 한 분 한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적이 있고, 그리고 광주는 무엇보다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이며 가슴 아픈 일이다. 큰 책임을 진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광주가 끝나면 대통령이 안 됐어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위태로우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나섰던 걸 후회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주 사태 이후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이끌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간인이 거의 200명이 희생됐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그때 대한민국은 끝난 나라죠. 최규하 씨도 하야하려고 그랬고, 하도 하는 얘기가 없으니까 전두환 씨한테 하라 그래서 저절로 옹립이 돼버린 거고, 그리고 그는 경제를 일으키고 올림픽을 하고 그리고 독박을 쓴 거죠. 지금 그가 가장 잘한 건 단임 실천일 겁니다. 영구집권했으면 아마 김일성처럼 잘 죽었을 겁니다. 영구집권하고 잘못 죽은 사람이 박정희지만, 그렇지만 박정희는 살해당했기 때문에 존경을 받습니다. 김일성은 끝까지 하고 나서 무사히 죽었기 때문에 존경을 받고요. 전두환 씨는 단임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북한은 전두환을 굉장히 두려워했죠. 집요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주장을 전두환이 미워서 그대로 수용했던 것들이 바로 주사파입니다.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자들이 컸었죠. 그리고 사과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과를 할 사람이 해야죠. 남이 하면 그게 장난이죠. 그리고 사과를 해도 또 받아주지 못하면 그게 또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이재명 씨 문제를 보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에서 데이트 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그 유족과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재명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제게도 아픈 과거가 있다. 무거운 마음자리였다. 그 사건은 자신이 정치인이 된 후여서 망설여졌지만 회피가 쉽지 않았다. 제1가 중 한 명이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고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인 내가 변론을 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데이트 폭력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면서 과거 자신이 변론했던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이 그 정도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광동구에서 일어난 모녀 피살 사건입니다. 모녀 피살 사건입니다. 이재명 씨한테 누나가 있죠. 그 누나의 아들. 우린 자꾸 이걸 조카라 그러는데 생질이죠. 생질인 김모 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그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도 공격합니다. 여자친구는 19번 찔렸고 어머니는 18번 찔렸고 아버지는 5층에서 뛰어내려서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씨는 이 사건의 1심, 2심 재판을 변론을 했고요. 검찰은 당연히 살인죄로 보고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심에서 무기징역 확정되고 더 이상 3심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살인죄하고 폭행치사죄는 확실히 다릅니다. 폭행치사죄는 서로 감정이 있는 사람끼리 너 왜 이랬어 하다가 싸우다가 감정이 올라가서 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감정은 있었지만 죽일 준비까지는 안 한 건 치사죄고요. 살인죄는 내가 딱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상대방이 살려줘 하는데 뭐 그냥 찔러대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가 사형을 잘
판결하지 않을 때라서 그렇지. 살인죄가 인정돼서 무기징역이 나온 겁니다. 살인죄입니다. 이때 변호인인 이재명 씨는 자기 생질이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그렇죠. 그런 적개심이 일어나도 그걸 누르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건 맞겠죠. 근데 사람을 찌를 때 보면은 그게 심신미약만으로 볼 수는 없죠. 굉장히 강력한 폭발적인 힘이 나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민석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다가 이재명이 인권 변호사 아니라 파렴치한 사회학들을 변호한 그런 변호사다.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생질 사건만 거론하는 게 아니라 이민석 변호사는 2007년 8월 A씨가 연행관계에 있던 여성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A씨는 흉기와 농약을 준비해 B씨 집을 찾아가서 B씨를 살해합니다. 그때도 이재명 씨는 변호인이 돼가지고 어머니를 죽인 자가 딸이 보는 앞에서 딸의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 이 사건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바로 찌르진 않고 뭔가 대화를 하다 찔렀기 때문에 치사로 본 모양입니다. 이재명 씨가 인권 변호사라면 인권 문제로 가야죠.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가 되려면 뭔가 일관성이 있고 안 할 거 할 거를 구별해야 됩니다. 이재명 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07년 바로 이 사건은 변호인으로서 이름만 집어넣고 법률사용사의 다른 변호사가 변론했다. 그렇게 뭐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낸다면 전두환 씨도 5.18 광주와는 직접 상관이 없으니까 사과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과 안 한다고 세상이 난리잖아요. 이재명조차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2018년 7월 21일 권력과 조폭 파타야 살인사건 그 후 1년 이걸 다루면서 이재명 씨, 당신은 경기지사죠. 그가 성남시 시장할 때 국제마피아 조폭과 유착 문제를 다뤘습니다. 이런 취재를 하고 있을 때 이재명 지사가 전화를 걸어왔죠. 그것이 알고 저 팀에. 위쪽에 전화를 좀 해가지고 죄송하다. SBS 간부한테 전화 먼저 했다는 얘기죠. 미안하다 한 다음에 팩트 좀 철저히 체크해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재명 씨는 국제마피아 조직원 2명을 변호한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은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와서 저한테 이 가족은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있으니 풀어달라고 해서 수임했다. 저는 조폭들한테 활용당한 정치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런 얘기해요. 성남시가 1000만 인구의 도시지만 좁잖아요. 제 이종 조카가 국제마피아 중학생 조직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애를 4번 변론해줬다. 아니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거론합니다. 이걸 보면 딱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유동규 씨가 검찰 수사관이 들어닥쳤을 때 자살 시도했다는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걸 누가 밝혔죠? 이재명 씨가 밝혔죠.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지금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재명 씨가 부인 김혜경 씨가 여기 찢어졌을 때 119 신고할 때 핸드폰으로 했죠. 그 녹음 나와 있죠. 거기에 119에 간 전화번호하고 이재명 씨가 걸었던 핸드폰하고 유동규 씨 포렌식 풀었는데 거기에 같은 전화번호가 있는지 그러면 그 전화로 유동규 씨하고 통화한 게 되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제가 계속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재명 씨는 뭐예요? 어떨 때는 인권 변호사고 어떨 때는 조폭 변호사야. 이재명 측 관계자는 중학생 조폭 조카는 이재명 씨 어머니 쪽 집안 사람이다. 그러니까 외 조카라는 얘기고 살인을 저지른 조카는 생질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다르다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 집안은 왜 이렇죠?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해도 되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두환 씨가 광주를 했다. 살인마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 때문에 분노를 했었습니다. 난 살인마가 아니라고 저는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이재명 씨는 대통령 돼도 되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줘야죠. 그러나 엄격함은 있어야죠.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입니다. 이재명 씨, 전두환 씨 조문 갈 거냐 그랬더니 내란 학설 주범이기 때문에 조문 생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바로 쐈습니다. 사과할 줄 모르는 건 너도 똑같아. 김부선 씨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것저것 공부하다 보니까 뭐 잡학이 좀 있습니다. 전 세계 공산당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붉은기, 북한에선 붉은기라 그러고 중국하고 일본 공산당은 적기가라 그러고 전 세계 영어권 공산국가는
공산당은 The Red Flag라고 합니다. 이 노래는 독일의 민요를 가사를 붙인 겁니다. 영국인들이 영국 공산당이 붙여서 그 후에 세계로 퍼졌죠. 북한이 번역한 붉은기는 민중의 기 붉은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 시체가 굳고 식어갈 동안 핏줄기가 깃발을 물들인다.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붉은기 노래를 알아요. 이 노래를 누가 불렀는가 하면은 실미도 영화 보게 되면은 실미도 그 부대들이 이 노래 부릅니다. 우리나라 그 정보사 요원들도 이 노래 부르고요. 왜냐면 북한 들어가서 불러야 되니까. 근데 이거 가사가 나름대로 멋있는데 일본 애들이 번역한 걸 그대로 옮긴 거예요. 이 노래의 후렴기에 보게 되면 북한의 붉은기는 높이 들어라 붉은 깃발을 그 밑에서 죽음을 맹세해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우리는 붉은 길을 지키리 이렇게 나갑니다. 공산주의자들조차도 비겁한 자들하고는 상대 안 합니다. 저는 망자인 전두환 씨에게 대해서 자꾸 사과하는 걸 보면서 이 붉은기에서 노래하는 비겁한 자여 갈 테면 가라 이게 자꾸 떠오릅니다. 공산주의자들도 비겁하고는 타협 안 합니다. 저는 이재명 씨가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사과하라 사과하라. 이 돌아가신 분한테 뭐 자꾸 이렇게 할 게 있습니까? 그 당신 문제는 이해하라 이해하라.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너도 똑같아 그러는 거죠. 오늘의 제목 사과하라 사과하라 너도 똑같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